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크에 도전을 해봤더니 역시 이 칼질 썰기가 이런 상태에서는 스테이크를 품위 있게 먹을 수 없겠더라 라는 면에서 다시 한번 칼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정도의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궤도에서 시작해서 넥스트 시절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드럼 베이스 기타라는 라인업을 갖춘 밴드가 아닌 컴퓨터와 불규칙적인 멤버, 불규칙이라기보다는 변칙 멤버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밴드를 고안했다가 오히려 첨단도 좋지만 기본기 면을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홈 앨범, 1집 앨범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라인업에 베이시스트가 없다라는 변칙 구성으로 시작돼서 테크노하고 락을 융합시킬 수 있는가라는 게 사운드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였었고요. 최근에 테크노와 하드록 혹은 헤비메탈이 결합되는 사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생각은 상당히 앞섰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생각을 실현할 기술과 능력이 그 당시에 전혀 없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야심만은 상당히 앞서갔었고 홈 앨범을 만들고 나서 특히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퍼포먼스에서 문제에 부딪히게 됐었고 더 많은 에너지를 스테이지에서 쏟아붓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멤버들이 모여서 교류하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3이나 4가 나오는 그런 밴드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리움이랄까 이런저런 것들을 겹쳐서 2집 앨범에서부터는 라인업을 바꾸면서 하드록 노선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거기는 또 하드록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었는데 물론 디스코니 프로그레시브 뮤직이니 또 어떻게 보면 이지 리스닝이니 하는 음악에서도 모두 다 영감을 받고 다 즐거움을 받았었지만 하드록만큼 10대 시절을 강렬하게 지배한 음악이 없었고 그래서 이대로 음악 인생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기에는 하드록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드록뿐만이 아니라 빙 앨범에서 어떤 오션 같은 데서 나타나는 예전에 그런 프로그레시브의 고전적인 형태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지나갔을까라는 데 대한 어떤 뮤지션이 아니라 감상자로서의 짜증 그런 것들이 겹쳐서 빙 앨범에서의 노선은 급격히 변하게 되죠. 그 이상의 녹음실에 들어가서 기타 앰프만 봐도 입에서 신물이 날 정도로 녹음에 집중을 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하던 이런저런 테크닉들 그런 기술들을 스튜디오에서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믹스다운도 믹 글라섭을 영국에서 불러와서 영국 엔지니어가 직접 믹싱을 하도록 했고 해서 사실 3집 앨범을 낸 다음에는 다들 녹초가 됐었어요. 더 이상 투어를 할 힘도 스테이지에 올라갈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 결과 3집 앨범을 낸 다음에 1년 정도를 밴드가 쉬라 3집에서 이미 공부했던 것들을 공책을 끄집어내서 척척척 넘기면서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작업도 쉬웠고 내용 면에서도 어떤 빙 앨범이나 이런 것들처럼 눈에 보이는 컨셉트라든가 철학적인 것을 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메시지 면에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다 말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양쪽을 동시에 점수를 균등하게 올리는 쪽에서 4집 앨범이 가장 이상적인 앨범이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4집 앨범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밴드 해산에 대한 것들을 미리 멤버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긴 했었지만 해산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 이 정도 했으니 해산해도 돼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 자신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주제인 이만큼 했으니 해산을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글쎄요, 밴드를 하면서 어떤 솔로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활동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멤버들에게도 제가 꾸준히 권해온 것이었고, 그리고 테크노와 락앤롤을 융합시키는 작업으로 밴드를 시작을 했다가 하드록 노선으로 전환을 하고 나니까 테크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분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윤상군하고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었었는데 마침 둘이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노댄스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1 더하기 1이 3이 나오는 결과를 얻진 못했다고 봐요. 1 더하기 1인데 거기서 감가상각 빼고 뭐 이거저거 빼고 나니까 한 1점은 나왔나? 하지만 작품을 만들 때는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윤상군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테크노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밌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기 때문에 월스트를 이야기하기는 힘들고요. 그 중에 제일 후진 작품도 자기 딴엔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니까 베스트는 베스트 역시 없고요. 앞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 곡들마다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다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넥스트의 골수 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오션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그 작품을 굉장히, 김홍준 감독이 저에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충고 중에 하나가, 음악이 너무 훌륭해서 화면을 잡아먹어도 안 되고 화면에 밀려도 안 되고 그 중간을 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동전을 하늘에 던져서 동전이 쓰는 것만큼은 어려운 작업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의 매력을 느껴서 사운드 트랙에 자꾸 손을 대게 되는 거고, 정글 스토리는 한 달 동안에 작사, 작곡, 연주에서부터 믹스다운까지 해야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재미있었고, 그리고 레코딩 때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데 솔로 1집 앨범 이후에 기타를 오랫동안 안 치다가 비잉 앨범에서는 기타리스트가 교체된 시점이라 어쩔 수 없이 리듬 기타 트랙들을 몇 개를 쳤고, 그 앨범에서는 베이스 그리고 키보드, 기타, 보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앨범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정글 스토리에서는 되지도 않는 기타를 즐겁게 쳤던 기억이 남아있고, 그냥 그럭저럭 재밌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저런 밴드의 여건이라든가 특히 무대 위에서 활동 상황 같은 것들은 초반기 멤버들은 고생 상당히 한 데 비해서는 보람을 많이 찾지는 못했고, 지금 가장 오래간 현재의 라인업, 우리 네 사람으로 구성이 된 이후부터의 넥스트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넥스트 이미지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인데, 이수영 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얼굴을 봤을 때 드럼 치는 걸 본 적도 없었고 오디션을 하자고 말도 안 했고 이렇게 보자마자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멤버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잘 치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놈의 멤버를 그렇게 뽑냐 그러는데, 그거는 뭐 밴드라는 건 하나의 가정이나 혹은 멤버들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건 결혼 상대자에게 구애를 하는 거는 똑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뭐 가정과 감과 학력을 따진 다음에 이렇게 애인을 고르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멤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 예감은 옳았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김영석 씨 같은 경우에는 밴드 활동을 같이 하는 동안에 프로듀서로서 작곡가로서 또 이름을 날리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 점 역시도 대단히 기쁘고, 그리고 김세환 군 같은 경우에는 기타리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케이스라고 주위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고맙고, 또 김세환 군이 선전해서 자신의 능력대로 자기 밥을 찾아 먹었달까 아니면 자신의 걸맞는 대우를 받았달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밴드를 한 자부심, 그런 것들을 느껴요. 팬이 제가 사용하는 악기들의 전기값을 물어주고 악기값도 사실 주고 쌀도 사주고 반찬도 사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팬이 그러면 당신한테 겨우 돈 대주는 사람이냐,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전부터 클래식 음악들은 어떤 그런 대중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기보다는 부유한 영주라든가 스폰서의 돈으로 음악을 했습니다. 돈 없이 음악이 된 경우는 없죠. 그것보다는 팬들이 주는 돈으로 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떳떳하고, 저는 팬들이 저한테 밥을 주고 반찬을 준다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뮤지션들 가운데서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물에 빠지고 제가 물에 빠지면 어머니를 건지기보다 혼자 살아나가는 게 효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느라고 같이 빠져 죽는 것보다는 혼자 살아서 어머니 몫의 생까지 누려주는 게 진정한 효자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팬들한테 보답하는 것은 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팬들을 제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게을러질 때 내가 지쳐서 이렇게 만들어도 내 팬들은 날 사랑하니까 이 엉성한 작품을 사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든다. 어떤 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 자신을 만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우리 밴드가 자신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작 시에는 팬들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전에 팬레터에 답장을 씁니까? 라는 질문에 답장 쓸 시간에 한 곡이라도 더 쓰거나 차라리 음악 열심히 하게 밥 먹고 늘어져 자는 게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 팬들, 그리고 넥스트의 6년째 이어지는 팬들은 한결같이 기특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저 쳐죽일 놈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들이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콘서트장에서 항상 그 실체를 만납니다. 그렇게 팬들한테 거만을 떠는 척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97년 12월 31일의 마지막 콘서트에서는 저답지 않게 눈물도 약간 흐르는 광경을 연출했던 것 같은데 팬들도 상당히 놀랐다고 그럽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은 있군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